저는 여러분에게 할 만큼 했습니다. 제 집에 합가한다고 해서 여러분 뜻대로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모님을 모시겠다고 저를 내쫓는 게 말이 됩니까? 장모님은 혼자 계시고 사기를 당하셔서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분을 어떻게 혼자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께서도 제가 장가갈 때 처갓집 부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여기며 살라고 하셨으면서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마련한 집에서 장모님을 모시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사업이 망해서 제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형편이 이렇고 장모님을 어떻게 모십니까? 제가 나가라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래도 어머니가 계시면 장모님이랑 둘 다 불편하시니까 장모님 마음을 추스르실 때까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만 생각하고 장모님 안타까운 것만 보이십니까? 저는 여러분 어머니인데 저도 저번에 무릎 수술하고 거동이 힘든 상황에 지금 저에게 장모님이 살던 원룸에서 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여러분이 나가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이 벌써 넷이에요. 게다가 장모님까지 오시는데 장모님이 살던 원룸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이 이참에 나가십시오. 여기는 4명이 사는 집이고 여러분이 원룸으로 가든 길거리로 가든 저는 이제 여러분 신경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나가고 이 집 주택연금 돌려서 저만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 저에게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주택연금이라니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다가 이 집 상속하려고 했지만 이제 여러분 모습 보고 그만두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김포에 살고 있는 73세의 민순덕입니다. 저는 사남매를 두었고 일남삼녀로 아들 하나와 딸 3명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는 얼마 전에 사별했지만 살아있는 동안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며 사남매를 잘 키우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운영하며 살았고 덕분에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힘을 주며 살았습니다. 문방구에 온갖 불량식품과 오락기가 남편의 가게에 있었기에 남편은 아들 친구들이 오면 보너스를 주며 함께 즐길 수 있게 해주었고 그 덕분에 아들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하늘처럼 여기며 아버지의 말이라면 뭐든지 믿었습니다. 남편은 딸들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귀하게 여겼고 시댁 식구들도 아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아들뿐 아니라 딸들도 챙기라고 했지만 남편은 자는 아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최고라며 딸을 키워봤자 남의 집 식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사상 차릴 사람은 아들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죽어서 제사상 차릴 아들이고 출가회인인 딸은 상관없이 자라는 자식이 더 든든하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 제 뱃속에서 낳은 아이들인데 다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들이 최고입니다. 당신 나중에 애들 시집 장가 보내면 사위 앞에서는 숨소리도 못 내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시집살이 시킬 걸 아들네 집에서 당당하게 발 뻗고 지내려면 아들한테 잘해야 합니다. 남편은 유독 아들을 많이 예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딸들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자라면서 편이 갈라지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무조건 아들만 감쌌고 저는 소외된 딸들을 챙겼습니다. 딸들은 나중에 커서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자 빨리 시집가는 편이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바뀌면서 남편이 운영하는 문방구가 운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게 되었고 다른 장사를 하려니 마땅한 기술도 없었기에 하는 사업들마다 망해서 집안 형편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하는 딸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고 처음에 딸들도 집안이 어렵다 보니 먼저 보탠 것이 나중엔 의무가 되어 강요가 되어버렸기에 결국 빨리 시집가버려 남의 집 식구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딸들이 집안을 위해 생활비를 보탰을 때도 그 돈으로 아들 챙기기에 바빴던 남편이었지만 정작 아들인 중현이는 아버지의 고마움을 모르고 부모 형제들이 다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쯤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나와 여동생은 중현이와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게 되었고 나중에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게 되어 중현이는 거의 혼자나 다름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녀석이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는데 거의 결혼도 제멋대로 하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남편 덕분에 사남매 중 유일하게 대학도 나오고 가방끈도 길었는데
대학을 보낸 만큼 아들에게 어울리는 여자를 며느리로 맡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되나요? 아들은 덜컥 혼전임신한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우연히 놀러 갔다가 눈 맞아 그날 혼전임신까지 초고속으로 하게 되어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니 남편은 뒷목을 잡아버렸고 갖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책임지겠다고 했기에 끝내 혈압으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져도 난 세은이랑 결혼할 거예요. 내 아이를 가진 여자인데 어떻게 내가 나 몰라라 해요. 난 나쁜 놈 되고 싶지 않고 인연이 된 것을 이어나가고 싶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너한테 거는 기대가 많은데 네가 그러면 되겠니? 아버지 저렇게 반대하시는데 나중에 깨나서 너 결혼한 거 보고 충격받을까? 걱정이다. 저 이제 엄마 아버지 품 안의 자식 아니에요. 부모님이라면 이제 애아버지 될 아들에게 책임감이라는 것을 갖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간만에 옳은 자기의 뜻을 살려 기어코 결혼을 하겠다 했고 차라리 그럴 거면 혼인신고부터 하고 결혼식은 아버지 깨나고 하면 어떠냐 싶었지만 처갓집 부모님이 딸 배불러 오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보니 처갓집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끝내 아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 아들이 만나던 여자친구들은 학교 선생님도 있었고 대기업 다니는 여자도 공무원도 있었지만 아들이 결국 택한 곳은 고졸 출신 네일아트 하는 여자였습니다. 상견례 때 예비사돈들도 보기는 했는데 안사돈은 미용실을 오래 운영하던 사람이었고 바깥사돈은 안사돈이 벌어온 돈으로 놀고 먹으며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인 양반이었습니다. 그나마 안사돈은 수수하니 양반이었는데 바깥사돈은 머리도 노란색의 상견례 때 온 차림도 그닥 합당치 않아 보이니 저는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뒤로하고 홀로 상견례를 하며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그래도 안사돈은 빨리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 했고 더군다나 무남동녀 외동딸인지라 고민이 많은 듯 했으나 우리 아들 정도면 잘 만났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무척이나 예뻐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우리 사위 가끔 오면 머리도 해주고 하니 어쩌면 예의도 바르고 사근사근 말 재밌게 하고 아들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사돈 아닙니다. 별말씀을요. 따님이 배불러 올까봐 근심이 크신 것 같아서 아들이 결혼을 서두르는 것 같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려며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사돈 아드님 집은 해오는 거죠. 대기업식이나 다니는 아들이지만 반대하는 결혼을 한다고 들어서 혹시나 집을 안 해오진 않을까 걱정인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아들인 만큼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싶었고 남편 역시 아들의 집을 마련해 놓기는 했지만 연이어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안 되었기에 아들의 집마저 날리고 말았는데 저희도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우리 부부가 살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가 전부이기는 했습니다. 일단 돈 털어서 전셋집은 최대한 마련해 주려고 하는데 그걸로 시작해서 맞벌이 하든 뭘 하든 그건 아들이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새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다들 남자에게만 부담 주지 않고 다 반반씩 하는 추세라고 하더군요. 예물예단 같은 것도 없애는 추세이고 그냥 저도 불필요한 건 없애고 간소하고 조절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말하면 예물예단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허례허식 같은 거 없앤다고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안사돈은 생각이 좀 다른 듯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면사포를 써보지 않고 그냥 혼인신고로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딸만큼은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려주고 싶었거든요. 양가에서 보통 남자가 부담할 거 여자가 부담할 거 각각 충실하게 해서 제대로 시집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건 안사돈 뜻대로 하시면 되겠지만 저희는 지금 아들 집을 마련해줄 여건이 되질 않습니다. 아들 녀석도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되어 집 마련하기 쉽지 않을 테고요.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자가로 시작하는 집은 없습니다. 월세부터 시작하는 집들도 많고 전세로 살다가 청약 당첨되면 이사하는 게 거진 수순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집은 못 해주신다는 말씀이네요. 정자가부터 원하신다면 아들이 능력껏 사회생활하면서 집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데 지금 며느리가 뱃속에 손주를 품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사돈은 더 이상 입을 다물어버렸고 바깥사돈은 애시당초 딸. 결혼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지 음식만 대충 먹고 전화와서 바깥으로 나간 뒤로는 하망차사였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고 제가 전셋집만 해온다니 안사돈 역시 예물이고 예단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가느다란 14K 결혼반지만 결혼 예물로 주고받고 간소하게 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전셋집을 마련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딸들의 도움 없이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 8천만 원, 딸들 2천만 원씩 해서 1억 4천만 원을 만들어서 전세로 얻으라고 건네주었고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변두리에 전세 대출까지 받아 아파트 30평대로 갔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만 해도 집값이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먹으면 살 수 있었기에 저는 며느리와 맞벌이하면 금방 마련할 줄 알고 무엇보다 그때는 전셋값과 매매값이 별로 차이가 안 났기에 차라리 작은 평수라도 집을 사는 게 낫지 않겠냐 했습니다만 며느리가 한사코 애기 태어나면 조금만 집에서 살기 답답하다며 기어코 전세로 갔습니다. 나중에 청약할 계획도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곧이어 뱃속에 있는 손주를 낳고 연년. 시간이 바람처럼 흘러 손주 손녀가 둘 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돈 들어갈 때가 많았고 청약에도 계속 떨어져 아들은 끝내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에 잠잠했던 집값이 폭등해 이제는 내 집 마련은 엄두조차 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차라리 결혼할 때 작은 평수라도 샀다면 내 집이기도 하고 덩달아 집값도 올라서 2억 정도는 차액으로 남아 돈을 벌었을 텐데 아들은 굳이 큰 평수 전세로 있겠다는 며느리를 설득하지 못해 나중에는 전세금마저 올라가 버려 내 집도 아닌 곳에 대출금만 더 넣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며느리도 조금이나마 생각이 있다면 애들이 컸기에 돈을 벌어야 했을 텐데 돈 버는 것에 귀를 닫고 자기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살면서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때까지 살아있었기에 그래도 설날이고 추석이고 가족끼리 모였거든요. 그때 딸들은 야무지게 사위랑 열심히 맞벌이해서 투자 같은 것도 서로 의논하고 다 내 집 마련에 성공하고 집값이 오르면서 돈도 많이 벌게 되어 다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공부 많이 한 아들이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더라고요. 올케는 일단 대출금 나가는 것이 있으니 종현이랑 같이 벌어야 할 것 같은데 형님 아시다시피 혼자 네일아트샵을 운영했기에 가게를 정리해서 다시 가게를 차릴 여유 자금이 없어요. 그럼 남매 밑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으면 되잖아. 아니면 친정엄마 미용실 한다며 미용실에서 요새 네일아트 같이 하던데 친정엄마랑 같이 운영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남의 밑에서 들어가서 일하는 게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혼자 일했던 거고요. 저희 엄마 동네 미용실은 어르신들이 많아서 네일아트 가게 다 문 닫은 지 오래예요. 애 둘인데 그럼 언제 돈 모으고 언제 내 집 마련할 거야. 애들도 크는데 돈 열심히 벌어서 메꿔야 할 텐데 더 이상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고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웠습니다. 큰딸이 일하라는 말이 듣기 싫었겠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아들하고 며느리가 싸움까지 났고 아들은 이 모든 책임을 저희 큰딸에게 씌워 남매 싸움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누나가 뭔데 집사람한테 일해라 마라 명령이야. 우리 집 식구 문제는 우리들이 알아서 할 테니 누나가 참견하지 마. 지금 부동산 투자 잘해서 돈 좀 벌어서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인데 우리도 나중에 기회 오면 누나보다 더 잘 될 테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남의 집안일에 배나라 감나라 하지 마. 중현아 난 너 위해서 말한 거야. 요즘 세상에 맞벌이 안 하는 집이 어딨어. 네가 대기업을 다닌다 해도 돈 버는 거 다 대출금으로 나가면 올케가 좀 보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왜 누나가 결정을 하냐고. 내가 알아서 힘들면 안 사람한테 부탁하고 안 사람도 그런 거 가지고 거절할 사람 아닌데. 분란을 일으켜 답답해서 진짜 명절 때마다 이래서 꼴 보기가 싫어. 오빠 그 말은 언니한테 좀 심한 거 아니야. 꼴 보기가 싫다니 무슨 말이 그래. 아 진짜 여자들이 찍찍대는 소리 듣기도 싫으네. 여자 상의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더니만 누나들이나 너만 보면 치가 떨린다. 명절만 지나면 매번 집사람이랑 싸우기도 싫고 난 이제 명절날 다신 얼굴 안 비칠 거야. 며느리는 듣기 싫은 말을 그저 흘러넘기면 됐을 것을 꼭 아들에게 얘기해서 집안에 분란을 일으켰고 그러다 보니 명절 때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무슨 죄가 있어서 화목하고자 모인 명절 때마다 그리 쌈박질을 해대는 모습을 봐야 하는지 속이 상했죠. 끝내 아들은 명절 때 오질 않겠다고 했고 남편은 그 모습에 가슴 아리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쓰러졌고 머지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딸들도 남편에게 찬밥 취급을 받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였기에 와서 눈물을 훔치고 장례식에 오는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사위도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데 마냥 고맙고 든든했는데 정작 아들에게는 소식이 늦게 전해졌는지 아들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토록 남편이 끔찍하게 아끼는 아들이었기에 발인식에는 왔으면 했는데 발인식 당일날이 돼서야 막내딸이 회사에 전화를 넣었는데 회사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윤중현 씨 부친 상당했다고 해서 휴가 넉넉히 드렸는데 장례식에 참석을 안 했다고요. 지금 직원들이 다 프로젝트 기간이라 조문을 못 갈 것 같아서 조회금까지 넣어서 드렸는데 회사에서도 아들에게 연락을 받고서 부친상으로 인한 휴가를 따로 주었고 조회금까지 통장으로 전달했다는데 정작 아들은 남편 발인식에도 오질 않으니 그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하긴 연락이 안 되어서 딸들이 문자로 연락을 했을 텐데 몰랐을 리 만무하겠지요. 그런데 상중의 회사에서 조회금까지 받은 아들은 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고 아들도 연락이 안 되는 판국에 사돈에게 연락을 할 수는 없었기에 안사돈에게는 미처 연락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안사돈이 소식을 알까 싶어 전화를 걸게 되었더랬습니다. 너대통에서 마지막 전화함이 끊어질 때쯤이야 겨우 안사돈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바깥사돈 돌아가셨다는데 얼마나 맘이 안 좋으시겠어요. 하필 저희가 여행 중에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일정이 남아있어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사위랑 딸도 슬퍼서 밥도 못 넘기고 있어요. 돌아가는 대로 갈 예정이니 너무 상심치 마세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 남편 장례식에 회사에 휴가 받아서 미국 여행하고 계시단 말씀이십니까? 아이고 그럼 어떡해요. 아들, 사위, 손주들 저까지 돈 1,000만 원이 넘는 여행인데 여행사에서 사정 안 봐주니 갈 수밖에 없었지요. 하필 그때 돌아가신 바깥사돈 팔자가 사납죠.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상중에 아들 내외와 여행 간 것도 기가 막힐 판인데 절대 해선 안 되는 얘기까지 멋모르고 얘기를 하니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안사돈과 도저히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제 앞에서 저희 남편이 귀되게 여행 갈 때 저 세상 같다고 팔자 사납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 제 아들도 듣고 있습니까? 아이고 나이 들면 너그러워지셔야지 상중이신데 뭘 그런 것 가지고 성을 내십니까? 관광하다가 잠깐 화장실 갔어요. 곧 올 겁니다. 오면 전화하라 하겠습니다. 안사돈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나마 이 와중에 마음 한편에 안심이 되었던 것은 안사돈이 아들 앞에서 말한 것이 아니었고 아들이 알고도 그 사실을 묵인한 게 아니란 사실이었습니다. 곧이 얼마 안 있다가 아들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왈칵 눈물샘이 샘솟았습니다. 지금 여행 중이라 들었는데 아버지 지금 발인식인데 당장 와야 하지 않겠냐? 대체 언제 올 수 있는 거냐? 죄송해요. 엄마 아버지 상종 소식을 미국에 도착해서 알게 되었는데 패키지 여행이라 일정도 잡혀 있고 비행기 시간도 잡혀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당장 돌아갈 비행기도 알아봤는데 다 만석이어서 티켓도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노력했다고 얘기를 하니 그나마 마음이 나아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언제 올 거냐고 다시 묻자 아들은 머뭇거렸고 일단 패키지 여행이니만큼 일정을 다 채우고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상중이라 휴가를 더 줬다는 말을 겨우 하면서 아버지 발인식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고 한국 가는 대로 아버지께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딸 자식들은 소식을 전해 듣고 이건 해도 너무한다고 더 이상 중요니 우리 식구 아니라고 어떻게 아버지 장례식에 여행 일정을 다 맞추고 올 수 있냐고 했지만 저는 분명 아들에게도 사정이 있다 생각하고 믿고 싶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아들 목소리는 정말 간절해 보였고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굳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의 발인식이 끝나고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며 납골당해 보셨는데 나중에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뒤늦게 다녀가긴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곧바로 저를 만나러 왔는데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또 주책맞게 눈물을 터뜨렸네요. 저도 아버지 잘 보내드리고 왔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발인식에 참석하지 못해서 이제라도 왔으면 됐다. 아버지가 너 못 보고 가셔서 많이 서운해 하셨겠지만 늦게라도 왔으니 그나마 마음 놓고 좋은 데로 가셨을 게다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귀하게 길렀는데
제가 아버지께 제대로 된 효도 한 번 못 해드리고 떠나보내서 마음이 무거워요. 괜찮다. 이제라도 아버지 잘 찾아뵙고 명절날에도 다시 얼굴 비추거라. 너의 누나들도 답답해서 널 생각해서 한 소리니까 철없이 굴지 말고 그래도 다 너의 핏줄들인데 누나들도 결혼해서 다 자기 가족들 있는데요. 뭘 누나들도 형제보다는 가족이 우선일걸요. 저기 근데 엄마, 저 물어볼 것이 있는데 아들은 저를 찾아온 상태로 조심스러워졌고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알아서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싶어서 저는 아들을 보았는데 아들이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제 앞으로 남긴 재산은 없나요? 아버지가 사업해서 그동안 가진 돈 다 잃었다고 했지만 그래도 제 앞으로 조금이나마 떨어진 재산은 없어요. 저는 대답 대신 실소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찾아갔다가 웬일로 저를 찾아왔나 했는데 이제 보니 남편 재산이 자기 몫으로 남겨진 게 있나 그거 살피러 온 것이었습니다. 드는 배신감과 아들에게 대한 실망은 제 마음을 저리게 만들었고 무너지게 만들었으니 주름진 손을 꾹 쥐며 애써 스스로를 달래었습니다. 알잖냐,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남긴 거 하나 없고 그나마 보험금 좀 나온 걸로 빚 갚았다. 너의 아버지가 빚진 것들도 나 힘들까봐 싶어 너의 누나들이랑 동생이 힘을 모아 다 갚아주었는데 재산이 대체 어디 있겠니? 그 저기 뭐냐, 엄마 살던 집은요? 엄마 사는 집은 엄마가 가지는 거예요. 공동명의라고 하지 않았어요? 집 가지고 공동명의 운운한 걸 보니 남편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자기에게 달라고 할 판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했다시피 남편의 빚이 남아있었던 것은 집을 담보로 한 것이었는데 저 편하라고 딸들이 모두 갚아주었으니 집에 대한 권리도 딸들에게 있었지 아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감출 길 없는 실망감만 한껏 드러내고 자기 처와 함께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괘씸하게 짝이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아들인지라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이건만 아들 있으면 어깨에 힘주고 다닐 수 있다고 믿었던 남편이었건만 아들은 남편의 기대에 과히 부응하진 못했고 심지어 자기 죽는 날까지 처자식이랑 장모님 여행만 더 우선시하고 챙기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남편 성격의 그 마음은 얼마나 속상할까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던 것이겠죠. 저 역시 남편 죽은 후 홀로 되자 외로움이 본물 밀려오듯 밀려왔습니다. 옆에서 거동 못하는 남편이라도 있는 것이랑 없는 것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마음을 달래려고 저는 소일거리라도 필요했고 안사돈처럼 재주는 없으니 딸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청소라도 해주고 돈을 벌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필요하면 내가 줄게. 딸 셋이인데 이제까지 생활비 드린다고 드렸는데 많이 모자랐어. 아니다,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맘이 허해서 그래. 평생 곁에 있던 너의 아빠 저 세상에 가니 내 마음이 안 좋아서 몸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병날 것 같아서 그래. 엄마 맘이 정그러면 어쩔 수 없지. 청소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냥 쉬엄쉬엄 해. 내가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딸은 저를 여자로서 엄마로서 안타까이 여기어 일이라도 더 챙겨주지 못해 마음을 아파했는데 저는 그런 딸에게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반면 아들은 언제부터인가 집보다는 장모님을 끔찍하게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결혼했을 때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장모님 잘 챙기라는 말을 했었는데 다른 말은 안 들어도 그 말은 정말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계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혼자 미용실 하면서 딸 키우며 가장 노릇을 하는 안사돈이었는데 바깥 삿돈이 밖으로 돌면서 아들 딴에는 볼 꼴 못 볼 꼴 다 보여주니 제 딴에 있는 장모님이 인간적으로 많이 가여웠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박하사돈이랑 이혼만 안 했지 이미 딴 집 살림한 지 오래되었고 거의 남처럼 사는 값 보았습니다. 상견례 때는 어찌 되었든 딸 결혼식이니까 참석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유독 엄마와의 사이가 돈독하고 좋았는데 아들은 멀리 있는 저보다 가까이 있는 장모님에게 더 정을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안사돈도 사위인 아들을 참 예뻐하고 좋아했어요. 말끝마다 우리 아들 하면서 사위가 아닌 아들이라고 칭하며 잘해주어서 저도 그 부분은 안사돈에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남편 장례식에 장모님과의 여행 문제가 터지면서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선 어른이 나서서 따끔하게 사위를 혼쭐 내고 아버지 장례식이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야 했는데 그 나이 먹도록 아들도 제대로 처신을 못하고 자기 일 아니라고 여행이 어그러지고 돈만 나갈 것이 더 염려되었던 안사돈은 사위를 나무라는 대신
당장 이익이 우선이라며 부추겼습니다. 저는 그런 안사돈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제 딴에는 아들 대신 더 원망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들은 누나들과 저랑 대면대면하게 지냈고 아들은 처갓집만 챙기기에 급급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가짜 돈인지 허상행 돈인지 비트코인인가 뭔가가 한참 유행을 했는데 아들네 회사에서 그걸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비트코인 안 하면 바보라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항상 돈에 쪼달리고 궁했던 아들은 처음에는 소액으로 비트코인을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몇 배가 치솟는 것을 보고 돈 욕심이 났나 봅니다. 생전 연락 안 하던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이긴 한데 저희 엄마네 집에 들어와서 학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의 말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학가를 할 거면 그동안 신경 쓴 가까이에 장모님하고 하면 될 것이지.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갑자기 학가라니 무슨 일 있냐? 아니요. 뭐 그냥 곁에서 장모님만 뵈니까 엄마가 요새 많이 밟히더라고요. 제가 제때 아버지 장례식에도 못 가고 엄마한테 다 맡겼는데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떠오르면서 제가 그동안 엄마에게 너무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잠시나마 아들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부모님만 중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천륜인 부모 형제 챙기려 하는구나 철들었다 싶었습니다만 아들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세금 빼서 비트코인 한번 해보려고요. 요즘 상승장이라 어디에다 놔도 다 돈이 오르는데 이게 마지막 돈 벌 기회인지 모르는데 저도 투자를 해야 하겠더라고요. 그거 위험한 거 아니냐. 돈은 성실하게 일해서 벌어야 하는 거다. 바보 같은 소리 마세요. 누나들이랑 동생은 성실하게 돈 벌어서 일어났어요.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보다 투자해서 얻은 이익이 더 많잖아요. 저 이제까지 성실하게 일했는데 돌아오는 건 빚밖에 없었어요. 이제 저도 바보처럼 살지 않으려고요. 아들은 더 이상 성실하게 일하며 바보같이 안 살겠노라고 전세금 뺀 돈으로 비트코인을 넣겠다고 했는데 곁에 있는 장모님 집은 사실상 가게에 딸려있는 방 한 칸이 전부여서 합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누차 얘기하며 위험한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가진 돈도 다 잃는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기어코 돈을 빼서 제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37평이었는데 저 혼자 살기에는 큰 집이긴 했습니다. 구축 아파트치고는 방도 4칸이라서 여러 명이 살기에 좋기는 했습니다. 아들은 넌지시 부부가 함께 했으니 화장실 있는 방을 썼으면 바랬지만 어쨌든 아들 내외이기는 하지만 제가 합가한다는 허락도 없이 무조건 밀고 들어왔기에 안방은 내어줄 수 없다. 분명하게 말을 했고 괜히 반발 사면 안 되니 나이가 드니 요실금이 생겨 저도 몇 번이나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가야 했기에 화장실은 꼭 필요한 공간이었다고 이유를 말하니 아들 내외는 건너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들 내외와 엉겁결에 같이 합가하기로 했는데 이사 올 때 며느리 표정이 영 불편하기는 했습니다만 남편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는 걸음을 하긴 한 것 같았습니다. 손주 소녀들은 전에 살던 집보다 넓어졌으니 좋다고 했는데 정작 저희 집 살림도 있고 하니 자기 집안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많이 놓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구 중 소파가 없어서 늘 바닥에 앉고는 했는데 자식들이며 손주들이며 불편하다 해서 쓰던 소파를 놓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장식장 같은 것은 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식구가 많아지니 기존에 쓰던 냉장고에서 아들 내외가 가져온 더 큰 냉장고로 바꿔야 했고 제 냉장고는 아직 쓸만한데도 버려야 하니 쓰던 살림이 바뀌면서 저도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들어오면서 제 물건들은 다 재활용 수거함에 가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했던 흔적들마저 하나씩 사라지게 되니 마음이 좋질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주방을 같이 쓰게 되면서 많이 부딪히게 되었는데 며느리는 고루한 제 생활 방식을 답답하게 여기며 바꾸려 했지만 쓰던 식구들만은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친정엄마가 하나하나 물려준 유품이나 다름없는 오래된 식기들이 많았기에 며느리는 볼멘 소리를 멈추질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새 누가 이렇게 무겁고 촌스러운 식기를 써요? 가볍고 예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가져온 것들 쓰면 안 돼요. 네가 쓸 것들은 한쪽에 몰아놓고 내가 쓸 것들은 다른 한쪽에 모아 두자꾸나. 너도 내 살림 아깝고 나도 내 살림 아깝다.
같이 쓰기로 한 거 누구 하나 것 버리지 말고 공간 배려하며 쓰자꾸나.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었고 저 역시 뒤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와 벌써부터 안 맞는 것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합가에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부터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합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살림을 며느리에게만 시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냉장고가 커졌으니 각자 먹을 것을 만들어서 먹어도 되고 식사 준비는 번갈아 해도 되었는데 며느리는 불편하다고 굳이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욕먹어요. 어머님 댁에 얹어 살고 있는데 주방일까지 어머니께 시키는 것도 그렇고요. 어머님 입장에서 못 믿어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믿어주세요. 그래도 거의 10년차 주부인데 제가 잘 꾸려나가 볼게요. 며느리가 오히려 그렇게 말해주니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맙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오랫동안 부엌일 하기에는 가끔 힘에 부칠 일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아예 도맡아서 한다고 하니 그런 점은 고마워서 제가 청소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쉬엄쉬엄 집안일을 며느리와 제가 분담해서 하기로 했는데 한동안은 수월하기는 했어요. 남편 없어서 집 안이 넓어 썰렁하기도 했는데 아들 내외가 들어와서 늘 북적북적하니 외로운 것도 없고 좋았습니다. 손주들은 요즘 애들처럼 말도 많이 없고 무심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지금에서야 딸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 돈이 필요 없지만 나중에 정 힘들어지면 가진 집으로 주택연금을 해서 노후 준비를 하라고 딸들이 조언을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따로 노후 자금이 없으니 주택연금이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했는데 당장 지금 아들이 투자를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나중에 죽으면 어려운 아들에게 이 집이라도 남겨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비록 아들이 장례식에 불가피하게 참석은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들을 아끼고 사랑했으니 이 집만큼은 아들을 주고 싶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남편이 가장 행복해했던 어린아들과 같이 찍은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고민을 했습니다.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저는 나중에 아들에게 이 집을 줘야겠노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결심이 바뀌지 않도록 한결같이 아들 내외가 잘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마음을 바꾼 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민낯을 제대로 본 것만 같아 며느리만 보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좋아서 노인정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예약한 식당이 휴업을 하게 되면서 어디로 갈지 몰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식당을 갈까 하다가 제가 전날 고추장 삼겹살을 친구들 먹인다고 재놓은 게 있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고추장 삼겹살 하나는 자신 있어서 재놓은 게 생각이 나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며느리도 점심때는 수영을 다니는 걸 알았기에 당연히 없을 줄 알고 친구들 5에서 6명이랑 함께 가게 되었는데 그날 어쩐 일인지 집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없다. 한 며느리가 있으니 제 친구들 모두 당황스러웠고 괜히 며느리에게 누가 될까 싶어서 눈치껏 가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잠시 있다가 저희를 붙잡았습니다. 너 집에 있는 줄 알았으면 연락하고 올 걸. 당연히 수영 갔는 줄만 알았지 오늘 갑자기 예정일보다 몸에 변화가 빨리 와서 쉬었어요. 어머님 친구분들 오셨는데 일단 앉으세요. 그래도 되겠냐? 그럼. 냉장고에 어제 내가 됐던 고추장 불고기 좀 꺼내려무나. 굽기만 하면 되니까. 밥 한 거에다 그거 대충 한 끼 먹고 가마. 고추장 불고기요? 그거 해 드신다고요? 어제 덧다 먹으려고 넉넉하게 5근 정도 하지 않았니? 우리 식구 먹으려고 한 거긴 하다만 일단 나중에 또 하면 되니 손님부터 먼저 대접하자꾸나. 아, 근데 어머니. 그거 사실 제가 아침에 해 먹으려다 요새 날씨가 더운지 냄새가 이상해서 버렸어요. 뭐 그걸 버려 다 어제 해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양념이 배야 해서 숙성시키려고 일부러 냉장실에 넣어놨는데 그게 상했다고. 요새는 냉장고에 넣어도 금방금방 상하더라고요. 저희 집 냉장고도 좀 오래된 편이라 온도가 오락가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범 요새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벌고 있다니까 조만간 냉장고 하나 바꿔드릴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얘기했고 저는 기껏 온 손님들에게 고추장 삼겹살을 못 대접하는 게 아쉽기도 하고 열심히 양념한 게 금세 상해버렸다는 소리 듣고 마음이 안 좋기도 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다 버려버리니 제가 직접 보고 구워봤으면 괜찮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손님들에게 대접할 거 잘못 대접할 수는 없으니
결국은 며느리가 옳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왕 온 거 짜장면 짬뽕 같은 중국 음식이라도 대접할까 했지만 며느리는 어머님 친구분들인데 어떻게 성의 없게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내놓냐고 마침 애들이 연어를 좋아해서 사놓은 택배로 온 생연어가 있다며 얼른 자기가 연어초밥을 해보겠다고 했지요. 양념에 재운 고기도 금방 상할 정도인데 연어라고 괜찮을까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택배로 왔다며 싱싱하다고 자부해서 그래도 걱정 속에 일단은 믿기로 했습니다. 상을 펴고 며느리가 만든 음식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제 친구들은 하나같이 며느리 잘 얻었다 칭찬을 했습니다. 세상에 요즘 시어머니 친구들까지 잘 챙기는 며느리가 어딨냐며 며느리가 아주 부지런하다고 착하다고 며느리를 한껏 띄워주었죠. 며느리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저는 내 신며느리 잘 들였다는 칭찬에 제가 더 흐뭇했고 저번에 한번 며느리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니 나쁘지 않았기에 오늘도 그런 음식이 나올 줄 알고 음식 잘한다고 한껏 기대를 북돋아 놨는데 정작 며느리가 차린 연어 초밥을 먹고 나니 모두들 오만 가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생김새는 정말 예뻤습니다. 무순이랑 연어 소스랑 같이 식당에서 파는 것처럼 예쁘게 나왔는데 다들 한 입씩 먹고 얼굴이 새파래져 버리더군요. 다들 옥소리가 나오면서 얼른 휴지에다 뱉는데 얼마나 고약한지 화장실에 가서 뱉어 입안을 헹구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저는 얼른 며느리가 만든 초밥을 한 입 먹어봤는데 밀려오는 알싸한 고추냉이가 입안을 자극하면서 매운 기운이 온몸에 퍼지며 바로 뱉었고 물로 입안을 헹궈도 매운 감이 남아있어 몸을 부르르 떨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반응들에 깜짝 놀라며 다들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연어초밥을 입안에 넣는데 뜻밖의 며느리는 맛있게 먹더라고요. 하면서 저와 다른 어르신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원래 이번에 직구해서 고추냉이를 사왔는데 이게 어르신들 드시기에는 좀 매웠나 봐요. 저는 참 맛있거든요. 맛있게 해드린다는 게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 죄송하네요. 며느리는 정작 맛있게 먹자 친구들은 그저 음식이 워낙 주관적인 거니만큼 우리가 나이가 들어 젊은이들 입맛을 못 쫓아가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괜찮다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다 뱉어버리니 며느리 딴에는 얼마나 놀라고 황당했겠냐고 다들 며느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몇 번이나 사과하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저희 집에 온 손님들이기에 다시 부랴부랴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주려 했지만 입안이 얼얼한 기운 때문에 짜장면도 입맛이 떨어졌다고 다들 그냥 가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기껏 우리 집까지 초대했는데 어찌되었든 쫄쫄 굶겨보냈으니 말입니다. 며느리가 왔다 갔다 하며 손님상을 치우는데 정신없을 때 저는 나머지 밑반찬 냉장고에라도 넣어놓으려고 반찬통을 가져다 냉장고 문을 아무리 봐도 냉장고는 정상 작동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고추장 삼겹살만 멀쩡했어도 손님상 잘 차리는 거였는데 저는 아쉽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치우고 나서 TV 리모컨을 돌리며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린다고 나가길래 도와준다 하니 난감해하며 그냥 두라 했는데 그날따라 아들이 늦기도 하고 저는 혹시나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며느리도 도울 겸 겸사겸사 뒤를 쫓아나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며느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을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는 도착해서 저희 층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고 굳게 문이 닫힌 비상구 쪽에서 중간중간 사람 목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얼추 듣기에 익숙한 게 며느리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간다더니 며느리가 혹시 비상구 쪽에서 뭘 하고 있나 싶어갔더니만 저는 세상에 이도 없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눈치 없게 싱호가 친구들 끌고 와서 내가 얼마나 진땀 뺏는 줄이나 알아? 엄마, 저번에 싱호가 한 고추장 불고기 맛있다고 해서 이번에 5근씩이나 했길래 그거 좀 빼서 엄마 준 건데 갑자기 그걸 손님 대접을 하겠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랐던지 싱호한테 그냥 버렸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우린 있어도 못 먹어 냉동실에 넣어 놓을 테니까. 갖고 가 손님상은 어떻게 차렸냐고 유나가 연어 먹고 싶다고 해서 사놓은 연어에다 고추냉이 잔뜩 뿌려서 줬더니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아니었어. 얼마나 웃기던지 눈물까지 나더라니 나야 워낙 고추냉이 맛에 초밥 먹으니까 그 정도 양은 괜찮지만 노인들 아주 혀가 얼얼했을 거야. 다신 우리 집에 안 올걸.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히고 어이없을 지경이었고 나름 며느리에 대해서 선입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오게 되면서 왜 남편이 며느리와의 결혼을 반대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말끝마다 친정엄마한테 시어머니를 어머니도 아니고 시모시모 툭툭 말하며 던지는데 정말 못 배워 먹은 것이 확실했습니다. 고추장 삼겹살 손님상에 못 내놓은 것이 속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걸 버리지 않고 친정엄마 맛보라고 가져다 준 건 정성 들여 해놓은 음식 누구라도 먹었으니 괜찮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장례식에 여행 간 것도 부족해서 이번에 작정하고 제 친구들까지 내쫓아 버리려고 작정하고 고추냉이 잔뜩 들어간 연어 초밥을 내놓은 것은 분명 며느리가 책임질 일이고 제 손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맘 같아서는 당장 나서서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질타를 하고 싶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중간에 아들이 난감해질 상황을 생각하니 차마 마음대로 못하겠더랬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행동을 모른 척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말했던 냉동실에 구석진 곳을 보니 잘 싸놓은 고추장 삼겹살이 검은색 봉투에 야무지게 쌓여 있었습니다. 쓸쓸함을 감추지 못했고 그냥 솔직하게 말했다면 고추장 삼겹살 정도는 좀 더 많이 사서 사돈어른 줄 것까지 만들 수 있었는데 왜 며느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며느리 없는 줄만 알고 미련하게 친구들을 데려온 다 내 탓이오 하며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돈을 위해서 고추장 삼겹살을 만들어서 보내야겠다 싶어서 가져간 것이 있으니 다 먹고 떨어질 때쯤 만들어야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안사돈. 생각을 해서 그런지 얼마 안 있다가 안사돈이 정말로 저희 집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딸네 가게에 갔다가 청소해주고 돌아왔는데 며느리랑 사돈이랑 그날따라 일찍 퇴근한 아들이랑 함께 있었는데 사돈 얼굴이 운 것처럼 빨개진 상태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른 티슈를 몇 장 빼서 안사돈에게 건넸는데 제가 준 티슈를 보고 더 울음이 나왔던지 안사돈은 펑펑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사돈, 무슨 일 있으세요? 걱정되게 왜 이리 서럽게 우셔요? 제가 물으니 기다렸다는 듯 나들이 대신 받았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장모님요. 저희 집에서 당분간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장인어른이 크게 돈사고를 치셔서 장모님 가게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아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사정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니 한마디로 바깥샀더니 바깥살림하며 친돈사고를 배우자인 안사돈이 갚아야 하게 생겼던 것입니다. 평생 미용실 운영하며 딸린 방에서 지냈던 안사돈인데 번 돈을 모두 남편에게 뺏기며 노후자금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 이 시간까지 독한 미용약에 손 벗겨지며 일하며 뼈 빠지게 살았는데 끝내는 남편 때문에 믿었던 가게와 방까지 넘어가 버려 장모님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에게 폐 안 끼치려 원룸에서 살다가 제대로 월세조차 못 내어 쫓겨났는데 며느리는 그런 엄마가 가엾다며 붙들고 통곡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 갈 곳이 없는데 잠시라도 좋으니 당분간이라도 같이 지내면 안 될까요? 집안일이라 부끄럽지만 아버지로 인해서 엄마가 고통을 많이 받아서 혼자 놔두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엄마 장모님 혼자 계시고 엄마도 혼자 계신데 서로 친구하시고 말동무하시면서 같이 집에서 지내면 좋잖아요. 제가 거실에서 잘 테니 장모님이랑 집사람 같이 자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당장 오갈 데 없다는 안사돈의 얘기를 듣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갈 데 없는 안사돈을 내쫓을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분간 머물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거실 소파에서 며칠 자고 안에서 며느리와 안사돈이 같이 잤는데 아들이 며칠 잠을 못 자고 출근하니 얼굴도 푸석해지고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안사돈을 바깥 소파에서 자게 할 수도 없고 다 큰 아들을 제 옆에 재울 수도 없고 해서 끝내 안사돈과 같은 방에서 잘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안사돈은 잠버릇이 험한 편이었고 코를 골고 이 갈고 굴러다니면서 자서 저는 안사돈과 함께하는 동안 잠을 도통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너무 힘들어서 이불 깔고 아래에서 잤는데 그러다 보니 아래가 더 편하게 돼서 침대는 안사돈이 쓰게 되고 저는 바닥에서 이불 깔고 자게 되었습니다. 이부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코 고는 소리까지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제가 바깥에 소파에서 자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침대에서 자다 소파에서 자니 허리가 남아나질 않았는데 제가 괴로운 것도 모른 척하고 며느리는 안사돈과 같이 살게 되었다며 좋아했고 저는 잠 때문에 점점 힘들어져 왔습니다. 그날도 제대로 잠을 못 잔 채 저는 비몽사몽으로 거실로 왔는데 조금 열려진 문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 어떡해? 어머님이랑 잠자리 부딪혀서 조만간 어머님이 우리 엄마 쫓아낼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곰팡이 낀 원룸으로 다시 보낼 수는 없어. 걱정 마. 일단 우리 엄마 신경 써서 모시고 받을 건 되도록이면 미리미리 받으려고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장모님한테 잘 말씀드려. 나도 엄마한테 그닥 정 많이 없어. 차라리 날 아들 대우해준 장모님께 더 정이 있지. 엄마는 항상 누나들이랑 동생만 싸고 돌았지 나는 챙기지도 않았거든. 그나마 요새 나랑 같이 살면서 정 붙었던지 왠지 잘하면 이 집 엄마한테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럴까? 그럼 어머님은 어떡하지? 당신이 어머님 살 집 얻어줄 거야. 그토록 엄마 아끼는 딸이 3이나 있는데 어떻게든 하겠지. 이제까지 딸들 덕보며 살아왔는데 엄마도 딸들 곁에 있는 게 맘 편하지 않을까? 각자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이지 뭐. 저번엔 며느리 말도 충격적이었네. 오늘 들은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코골이 소리가 진동하는 제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멍하니 아들내외가 말한 대화를 들으며 코골며 잠이 든 안사돈을 쳐다보게 되었네요. 이 순간만큼은 내 자식 자기 편으로 만든 안사돈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내가 딸을 챙겼던 것은 남편이 안 챙겼고 차별했기에 상처받을까? 그런 건데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이었건만 아들은 전혀 그리 생각하지 않은 것도 제 마음에 생채기를 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참에 아들내외를 불러서 그동안 비트코인을 하며 번 돈이 있을 테니 일단 그걸로라도 안사돈에게 집을 마련해 주던가 아니면 이참에 다 같이 살 집을 마련하던가 아무튼 내 집에서는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표정은 사뭇 좋지 않았고 며느리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엄마 죄송해요. 제가 처음에 비트코인은 아니고 동전코인이라고 가상화폐로 3배까지 벌어서 3억이 되었거든요. 그걸 그때 뺐어야 했는데 더 오를까 싶어 욕심부리다가 그게 망해버려 한순간에 지금 몇 억이 몇십만 원이 됐는데 일단은 기다리면 오를 거라고 해서 버티려고 해요. 저는 아들의 말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준 돈 이게 어떤 돈인데 제가 남편 모르게 안 읽고 안 쓰고 알뜰살뜰 100원 일장 허투루 쓰지 않고 모은 돈이라 딸들이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모은 돈들이었는데 그걸 너무나도 쉽게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날려버렸다는 사실에 모든 게 허망해져 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나와 너의 누이들이 모은 1억 넘는 돈을 다 날렸다는 말이냐? 그럼 이제 어쩌려고? 일단 나중에 또 오르는 시기가 있다 하니 기다려봐야지. 그때 동안만 엄마신데 져야 할 것 같은데 장모님도 같이 살아야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장모님도 엄마와 같이 방 쓰는 거 좀 불편해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저기, 그래서 말인데 엄마, 둘째네 가게에서 일하시는데 그쪽에서 함께 지내면 어떠실까요? 정 불편하시면 원룸을 얻어드려도 되고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듣고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 저 혼자 살고 있는 제 집이었는데 아들내외가 허락 없이 들어와 마음대로 합가를 하더니 이제 자기네 마음대로 오갈 데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 허락 없이 맘대로 안사돈까지 모셔 집을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주인인 저를 내쫓으려고 하는데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여기 집주인은 나다. 니들이 제발 같이 살게 해달라고 빌어서 같이 살게 해줬더니만 나를 내쫓으려고 해.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일이냐? 어머니 불편할까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모님은 딸 하나 있지만 어머니는 딸만 셋이잖아요. 어디든 가서 살 수 있으니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내 집에서 날 쫓아낼 생각하는 것도 모르고 너를 아들로 대하고 집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이 집 니들 절대 못 산다 할 도리 다 했건만 네 능력 부족으로 다 날렸으니 책임을 돌릴 건 아니니 알아서 살 길 마련하고 나는 이 집 주택연금으로 돌리련다. 딸들하고도 다 상의한 거야. 주택연금이요? 이 집을요? 말도 안 돼요. 누구 맘대로요? 집주인이 내 맘대로 내가 주택연금 돌릴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제 온전히 놓아줄 테니 며느리와 장모님 품에 가서 살 거라. 나는 이제 너에 대해 별로 알고 싶지가 않구나. 새삼 아들에게 정을 붙이려던 큰 깨달음을 준 아들에게 고맙기도 했고 현실을 보게 됨으로써 저는 이제 아들의 손을 놓기로 했습니다.